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 지수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안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 살아날 만한 호재거리가 없는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위축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수치가 이 공탐지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투자자들 극도의 공포 구간 안에 머물러 있고요. 지수는 1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때는 20을 넘어서 두려운 구간으로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우리 시장에 다시 한번 조금씩 조정이 나타나면서 투자자들마저도 다시 한번 조금은 움츠러드는 듯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호재라고 찾아볼 만한 게 있기는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요. 분명 악재 속에서 우리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또 우리가 명분으로 삼아볼 수 있는 포인트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심리까지도 되살아날 수 있는지 공탐지수도 꼭 하루하루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기관들의 움직임의 변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TF를 통한 자금들 살펴볼 텐데요.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순유입세가 지속되는 게 굉장히 희망적인 포인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은 주 후반에 분위기가 달라진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을 통해서는 ETF로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는 3억 4,900만 달러가, 이더리움을 통해서는 8,300만 달러가 이탈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간을 기준으로 봤을 땐요, 그래도 2주 연속의 순유입세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졌습니다. 조금은 큰 틀에서 살펴봤을 때는 주간 기준으로 유입세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약간 그 안에서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순유출세가 이번 주까지도 이어지는지 여기에 조금 중점을 두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온체인 데이터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거래소 보유량 살펴볼 텐데요.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금은 주춤거리는 와중에 더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 거래소 보유량을 통해서 약간은 가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 달 동안의 거래소 보유량의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이전까지만 해도 거래소 보유량이 꽤나 늘어나 있었던 모습이 확인됩니다. 거래소 보유량이 통상적으로 늘어난다는 건 시장의 매도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인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번 반등을 시작했을 때 거래소 보유량이 크게 급감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지금은 여기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금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보유량은 여전히 낮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자리에서라도 약간은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거래소 보유량이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는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겠구나, 어느 정도 또 힌트를 얻어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소 보유량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조금 더 오름세를 나타내는지 그 변화의 추이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은 1시간 전 대비해서 거의 모든 코인들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이 하메네이의 차남으로 바뀌었다, 선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그 충격으로 새벽에는 6만 5천 달러대까지 내려갔었는데 비트코인이 조금씩 다시 힘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1시간 전 대비해서는 0.93%, 거의 1% 가깝게 오르고 있고요. 6만 7천 달러를 향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1%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 2,000달러에 가까워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1,972달러 선까지는 올라온 상태입니다. XRP도 0.74% 오르고 있고 솔라나도 조금 큰 폭으로 오릅니다. 1.26%. 그리고 밈코인 단에서도 도지코인을 필두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을 시작하는 아침에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괜찮아지고 있네 라는 생각도 드는 시장이죠.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맷집이 생겼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조금 더 도약을 할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짧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시는 전문가님이 또 매주 월요일만 출연을 하시기 때문에 이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일주일 내내 받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시겠죠. 정보방 안에서 일주일 내내 전문가님의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태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하이크립토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차태현이라고 하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가 한 주 한 주 지나갈 때마다 좋아지다기보다는 좀 하락을 보여주면서 그 한 주가 꽤 좀 힘들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또 우리가 지정학적 이슈인 전쟁 이슈까지 겹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시장 상황이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고 그나마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걸 좀 얻어가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낼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매일매일 시장을 겪고 있는데 이걸 또 주간 단위로 본다면 주마다 조금 리셋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 초반에 오르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다가 주 후반에 빠지는 흐름들도 이어지는 상황이죠. 그럼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는 시장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 이 전문가님들이 입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다 오르는 장보다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는 장세 안에서 우리는 기회를 더 잡아보기 쉬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지 전문가님 통해서 얘기 한번 제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가 어디에 조금 중점을 둬야 될까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죠. 네, 이번 주 수요일 날 CPI 발표가 있는데 정말 시장에서도 많이 좋아하는 경제 지표 중 하나고 그래서 이번 달 CPI도 그래도 꽤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이유 자체는 일단은 시장 예상치 자체가 지난번보다도 매우 낮았습니다. 지금 2.5% 정도로 예상치가 잡혀 있는데 근데 여기서 2.5% 전후에서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저는 식품 그리고 서비스 가격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결국에 에너지 쪽이나 이쪽들은 다음 달에 이제 우리가 현재 국제 유가 자체도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쪽 이슈들의 충격으로 다음 CPI는 꽤
높게 올라갈 전망인데 네. 현재 지금 시장에서의 우리 예상치를 본다면 2.5% 전후로 여기서 이번 달만 좀 합의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만일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금리 인하 자체의 이런 기대감은 좀 후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지금도 달러가 지금 달러 인덱스도 100을 넘은 상태인데 네. 여기서 지금 CPI까지도 만약에 상회를 하게 된다면은 여기에 탄력을 받아서 현재 리스크도 매우 높아진 상태고 비트코인이 지난번에 잠깐 깼던 60K 6만 달러도 저는 붕괴될 위험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그래서 현재 CPI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혹은 예상치 부합이나 좀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인플레 자체는 그렇게 높게 올라가고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한 비트코인을 봤을 때 우리가 7만 5천에서 8만 달러 사이에 반등 촉매로 우리가 볼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CPI 자체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현재 같은 베어마켓 그러니까 이런 하락장에서는 이런 지표들에 더욱더 민감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되는 CPI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안에서 스멀스멀 피어나오고 있는 게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맞습니다. 우려감이잖아요. 지난번에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 예상치를 좀 크게 웃도는 실업률도 나왔었고 일자리 수도 감소를 했단 말이죠.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골치가 너무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고용이 안 좋게 나왔다는 건 우리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를 어느 정도 촉발할 수 있지 않을까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시장을 도와주려면 인플레는 조금 잡히는 물가는 조금 내려가는 듯한 모습이 나오면 연준이 조금은 걱정을 덜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고용 지표 자체가 조금 높게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식품이나 서비스 그러니까 뭐 민간인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물가들이 오르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네. 이것마저도 올라버리면은 뭐 현재도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금리 인하를 더더욱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리기 그쵸. 때문에 이번 주 CPI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이 조금 안 좋게 나왔지만 오히려 금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을 도와주는 쪽으로 데이터가 나왔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고용만 놓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물가는 잡히는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연준이 우리가 바라는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키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시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점차 나타나는 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 시장도 조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CPI가 나오는지 여러분도 조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상치에 부합을 하거나 낮게 나오는 경우가 우리 시장을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에 또 살펴봐야 될 무언가의 컨퍼런스가 있다라고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거는 어떤 컨퍼런스일까요? 현재 머니 라이브 서밋이 지금 매년마다 열리고 있는데 현재 이거는 유럽 최고 수준의 행사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오. 은행들 그리고 페이먼트 그리고 핀테크 관련 기업들이 나와서 현재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오픈 뱅킹 그리고 CBDC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근데 이 안에서도 지금 스트래티지 연설도 지금 있는 만큼 네. 이번 주에 우리가 좀 봐야 될 핫 이슈로는 우리가 코인 그러니까 크립토 쪽에서 봐야 될 거는 이 이슈가 좀 강력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 뭐 지금 시장 자체가 베어마켓이고 뭐 현재 매수세가 많이 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현재 여기서 나오는 크립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 현재 기관급들도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기조로 연설이 되고 어떤 기조로 대화가 오가는지 이렇게만 본다면 우리가 여론 같은 것들도 반전이 될 수가 있고 사실 시장이 이 이슈로 뭐 크게 상승한다라고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쵸. 우리가 모니터링을 충분히 해봐야 될 이슈고 그리고 지금 현재 CBDC 그리고 페이먼트 이 이슈들 자체가 코인 업계에서도 많이 올라오는 그런 이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거 좀 열리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어떤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지 뉴스들만 한 번씩 훑어보셔도 충분히 도움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유럽 최고 수준의 은행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매년 열리는 컨퍼런스인데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시장이 이렇다 할 호재가 나와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여기에서 무언가의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 시장에 엄청난 상승 촉매제가 되는 건 아닐 거다.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하나의 중요한 그리고 긍정적인 뉴스들이 우리의 하방 지지를 조금
조금 더 힘을 보태줄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이 규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지도 이 컨퍼런스의 내용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짚어볼 수 있을 만한 이슈들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금 살펴볼 수 있을 무언가의 포인트들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뭐 ETF 통해서 자금 흐름 확인하시는 분들은 꽤나 많아졌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아직까지도 조금 네.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이전에 비트코인 ETF 그리고 뭐 이더리움 ETF들이 시장에서 이게 허용이 되냐 안 되냐를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이유 자체가 기관들의 접근성입니다. 현재 우리 같은 리테일 트레이더들,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자금으로는 사실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아니고 이런 기관급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했던 건데 그 뒤로 ETF가 출시가 되었고 현재 ETF가 미국에서도 그리고 홍콩, 중국에서도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ETF를 계속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 자체도 그 자금의 규모입니다. 사실 이것도 자금이 얼마 들어오지 않는 거라고 하면은 사실 볼 필요도 없는 건데 현재 뭐 네. 기관급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ETF로 많이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충분히 봐야 될 지표고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봐야 될 거는 당연히 뭐 미국이랑 이란 전쟁이 더 장기화가 되는지 이 이슈를 봐야 되지만 현재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집중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리면 현재 비트코인 ETF가 지금 현재 유입이 계속 이어지는지 근데 주말에는 뭐 어쨌든 좋지는 않았고 현재도 지금 아까 오프닝에서도 이틀 연속 ETF 순유출이 나오고 있는데 네. 2주간 그래도 꽤 나쁘지 않게 유입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저점을 만들고 나서 현재 여기서도 블랙록의 아이비트가 대부분 주도를 한 상황인데 현재 여기서 순매도로 전환이 됐다는 거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아웃플로 유출이 되고 있다는 거를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뭐 비트코인 대비해서 그리고 뭐 다른 알트코인들 대비해서 좋지 않은 움직임이다라고 하지만 네. 현재 ETF의 순 유입 금액 자체가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에 3월 초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레이스케일이나 뭐 지금 피델리티 이런 쪽에서도 이더리움을 많이 매입을 하고 있는 만큼 네. 현재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ETF를 두면서 기관들은 정말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들어오는 돈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걸 짚어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색다른 시각의 의견을 조금 들었거든요. ETF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자금을 운용하게 되는 거는 은행이나 무언가의 또 다른 기관일 거잖아요. 그러면 하락에 그 돈을 베팅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그건 아마 옵션 거래일 거고 현재 뭐 어쨌든 기관들도 해칭을 계속하는 입장에서 ETF를 사고 대부분 우리가 이제 풋옵션을 걸면서 그걸 네. 해칭을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뭐 저는 사실 ETF는 그냥 순이입이 됐다, 순유출이 됐다로 확인을 하면서 기관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ETF들 중에서도 상품 중에서 좀 중요한 상품들이 몇 개 있는데 네. 저는 비트코인에서는 이 블랙록의 아이비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몸집이 가장 크기 맞습니다. 때문일까요? 순매수도 얘가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블랙록이랑 피델리티 정도는 우리가 참고를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ETF를 두고 이 분석가들, 전문가들의 의견도 또 관점도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단 ETF로 순유입이 되는지 순유출이 되는지 1차원적으로 놓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프닝에서 같이 짚어봤었죠. 일단 주간 기준으로는 2주 연속해서 순유입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의 약간의 변화들은 나타나고 있지만 조금은 큰 그림에서 큰 넓은 시각 안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변화의 추이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포인트로 ETF 관련 내용 같이 한번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 사실 악재가 조금 만연한 상황입니다. 거시적인 악재들이 특히나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조금은 희망찬 요소들로는 어떤 게 있는지도 전문가님 통해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자, 지금 우리는 무언가의 명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확 올라갈 수 있는. 물론 아시다시피 확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은 찾기 어렵지만 쫌쫌따리로라도 살펴볼 수 있는 긍정적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 시장을 봤을 때 우리가 뭐 이번에 주식 시장도
현재 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 정부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한국 디지털 에셋 태스크포스 팀이 나옵니다. 3월 10일경에 발표 예정인데 지금 한국 정부의 디지털 자산 통합 계획이에요.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이랑 되게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 결국에 이 규제 프레임워크 강화라는 겁니다. 여기서 거래소 그리고 프로젝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할지에 대한 이런 거를 발표를 하는 건데 현재 한국은 진짜 세계 최고 수준의 크립토 참여 국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 거래소를 보더라도 파생 상품을 제외하고 우리가 현물 거래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바이낸스 그리고 OKX를 제외하고 업비트 거래소가 3등에 위치되어 있는데 현재 긍정적인 규제 그러니까 법안이 나오게 된다면은 아시아 내에서도 우리는 정말 엄청난 매수세를 보여줬던 국가고 네. 우리가 이 거래량 자체가 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중에서도 우리가 KRW 이런 페어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최근에 우리가 주식시장을 보았음에도 알겠지만 최근 정치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프로크립토 여기서 규제 법안이 조금만 잘 나와주게 된다면은 현재 몰려있던 자금들이 서서히 순환매가 돌고 오면서 우리가 크립토 쪽에 좋은 기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디지털 에셋 태스크포스 팀이 어떻게 좀 나오는지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 종료가 5월 달로 어쨌든 정해져 있고 네. 이에 따른 금리나 기대감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우리가 이거는 지금 이번 달에도 제롬 파월이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자회견이랑 여러분 잘 참고를 하시면서 그나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들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지금 다음 것들 우리가 이번 좀 크립토 이슈들로 좀 보자면은 솔라나 네트워크랑 그리고 체인링크의 RWA 이 두 가지를 좀 가져와 봤는데 현재 솔라나 네트워크를 현재 업그레이드 관련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넷이 결과를 우리가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솔라나 생태계 자체가 좀 강세 내러티브 중이라 현재 뭐 솔라나 관련 코인들 이런 것들도 업그레이드 성공 신호만 좀 나오게 된다면 솔라나 그리고 솔라나 기반의 뭐 밈코인들 이런 네. 코인들의 우리가 랠리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 분위기랑은 조금 다르게 독자적인 흐름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전 솔라나도 지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가져와 봤고 그리고 지금 체인링크 RWA 현재 우리가 RWA도 뭐 지금 뭐 온도 코인들 그리고 뭐 지금 체인링크 이런 코인들이 많은데 현재 체인링크가 지금 현재 기관들 RWA 오라클과 많은 협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RWA 역할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토크나 자산이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RWA가 현재 2026년의 메인 테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긍정적인 소식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현재 토크나 관련 알트들 뭐 온도나 링크, 체인링크 이런 코인들의 우리 상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번 주에 RWA 이슈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조금 기대를 가져봄직한 요소들, 이슈들로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봤죠.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 한국 정부의 디지털 자산 통합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코인 시장은 글로벌 마켓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영향력이 미미한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이 전체 시장 안에서도 우리나라의 이 우리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그 지분이 조금 막강하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규제가 어느 정도 생기면서 완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 충분히 상승 기대감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죠.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들로 솔라나 체인링크와 관련된 얘기들까지 나눠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장 안에서 주식처럼 무언가의 테마 그리고 섹터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그런 코인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같이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전문가님께서 어떤 코인들이 어디에 속하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주실 예정이니까 이 정보방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슈들 살펴봤으니까요. 이제는 같이 시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차트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자, 비트코인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는 조금 아슬아슬한 것 같기는 했지만 다행히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현재 일단 주봉부터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월요일이기도 하고 이번에 갱신이 된 모습인데 네. 일단 지금 당장 뭐 되게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지난주에 상승 꽤 괜찮았습니다. 상승이 꽤 잘 나왔고 근데 지금 보면은 결국 이 아래에 있는 급락을 하면서 생겼던 유동성 공백 현재 이런 구간들 정도만 채우고 그대로 전부 하락을 해버린 상태고 지금도 보면은 당연히 뭐 이란 이슈가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현재 딱 주봉 마감까지 겹쳐서 현재 몸통을 다 빼버리고 딱 꼬리로 마감을 해버린 거 네. 이건 저는 어쨌든 의도된 하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 여기서 어쨌든 시장 자체 움직임이 변경이 됐고 여기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더라면은 우리가 단기 상승 뭐 80K대까지도 상승을 노려볼만 했지만 현재 이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지금 하락이 지속이 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의 네. 하락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뭐 CPI라든지 지금 뭐 미국의 이란 현재 뭐 전쟁의 장기화라든지 뭔가 하나만 트리거가 좀 터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60K는 쉽게 붕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여러분들이 좀 진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뭐 오늘만 좀 보면은 오늘도 뭐 하락이 나오고 나서 그대로 반등이 좀 나온 모습이지만 어제부터 이어져 온 이 하락 이게 지금은 꽤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올려놨던 이런 추세들이 결국에 무너진 모습이라서 네. 현재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분들도 또다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하락 추세라는 거 인지하셔가지고 꼭 리스크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침부터 나오는 비트코인의 상승을 보고 역시 우리 시장 어느 정도 맷집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꽤나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단순한 조금 기술적인 반등에 그칠 것이다. 다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조금 조심해야 될 주가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지금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딱 방심하기 십상인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장 반등에 성공했으니까 다시 한번 위로 갈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려던 분들 잠깐 그 손짓을 멈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한 주 동안의 추이를 바라보시면서 그 다음에 방향성이 어디로 확실하게 잡히는지 꼭 확인한 다음에 대응 전략들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 만나봤고요. 다음으로는 이더리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기는 하는데 또 디커플링 될 확률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을 보면은 지금 결국에 7주 연속으로 원봉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몸통을 남겨두고 나서 마무리가 됐지만 네. 현재 이더리움은 7주 연속으로 지금 하락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여기서는 어떻게든 반등이 나와줘야 될 구조였고 지금도 올라오면서도 결국에는 2주 연속으로 꼬리를 좀 길게 만들어 온 상황인데 현재 우리가 4시간 차트 기준으로 좀 보더라도 이더리움이 크게 급락을 한 이후에 현재 이 구간에서 그냥 하나의 그냥 박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방향은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이더리움 자체가 조금은 애매한 모습이기 때문에 네. 올라오더라도 좀 위험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어쨌든 그렇게 보는 이유 자체도 하락이 내려오면서 여기서도 횡보 이후에 하락이 나왔고 현재 이 구간에서도 충분한 추세 전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횡보 이후에 저는 한 번 더 하락이 들어올 수 있음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지 않는 코인이기도 하고 네. 우리가 뭐 가치 도미넌스 이런 것들도 살펴봤을 때 이더리움을 선호하는 심리 자체가 많이 죽은 상황이라서 좀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이 5% 빠진다라고 했을 때 이더리움은 뭐 8%, 9%, 10%까지도 좀 위험한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더리움 들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집중하셔서 리스크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같이 보신 것처럼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상방으로의 전환보다는 하방으로 다시 한번 이탈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전문가님의 의견들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개별적인 이슈가 조금 기대가 됐었던 솔라나 살펴보겠습니다. 솔라나는 그러면 좀 긍정적인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솔라나도 어쨌든 지금 이더리움과 조금은 비슷한 모습의 차트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보면은 이 저점을 이탈하고 나서 추세 전체가 변경이 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크게 보더라도 얘가 여기서 횡보를 더 하면은 조금 더 좋겠지만 여기서 올라오고 현재 이 박스를 그려놨을 때 이더리움이나 지금 알트코인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충격이 온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크게 충격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어서 네. 현재 개별 이슈는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비트코인이랑 주의해서 솔라나도 이번 주가 언제까지 횡보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위나 아래나 먼저 터지는 쪽이 저는 좀 거짓말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 현재 이쪽 움직임 보면은 고점을 돌파하려다가 실패를 하는 모습이라서 네.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하락을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솔라나를 두고서는 사실 이더리움 킬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둘이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보면은 둘이 너무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맞습니다.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인가요? 예, 아무래도 둘이 상승장 때는 뭐 누가 더 잘 가고 누가 더 잘 가고 이런 네.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현재 시장 전체가 하락을 하는 어쨌든 다운사이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 좀 시장이 좋아진다라면은 다시 한번 이더리움의 킬러라는 그런 움직임대로 갈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솔라나의 이런 개별적인 별칭도 지금은 소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눌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더리움과 굉장히 흡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박스권을 어느 쪽으로 이탈하게 되는 건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XRP도 같이 한번 빠르게 만나보시죠. 자, XRP야말로 조금 독자적인 움직임을 여태까지 보여주지 맞습니다. 않았나 싶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리플이 전 정말 좀 애매한 코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현재 뭐 지금 다른 코인들은 보면은 주봉 자체가 낮아지는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좀 일자로 가는 듯한 움직임이었는데 지금 날봉도 보면은 여기서도 긴 꼬리를 달고 지금 내려오는 모습이고 2월 한 달 동안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이런 움직임 그리고 3월 달도 시작하고 나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리플이 저는 지금 정말 가장 애매한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전에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도 결국에 본인이 독자적인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지금은 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당연히 시장의 분위기를 타는 코인은 맞지만 현재 움직임 자체는 다른 알트코인들이랑은 너무 다르게 가고 있어서 현재 여기서 시장 하락이 더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다른 알트코인들보다는 하락폭이 조금은 더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플은 많은 분들이 뭐 정말 많이 구매를 하고 좋아하는 코인이기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리플은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XRP를 통해서는 조금 경고성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다른 코인들 대비해서 내려갈 때 그 폭이 더 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략들 챙겨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얘기부터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차트 점검까지 해봤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차트를 어떻게 바라보면 더 도움이 될지 교육의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일의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시장 안에서의 대응 방안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전략적으로 가져보는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통해 교육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자, 여태까지 우리가 시장 안에서 어떻게 조금 이런 거 저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만나봤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손실을 조금 더 줄이는 방법일 것 맞습니다.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심리 자체가 이 매매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네. 어쨌든 지금 이런 우리가 탐욕보다도 무서운 게 이런 공포, 어쨌든 패닉이 왔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매매를 하다 보면 무조건 손실은 나는 건데 이 네. 손실을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지 리스크 관리를 하는지 오늘은 뭐 매매 관련 이야기보다는 오늘은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뭐 매매 기법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결국 리스크 관리입니다. 우리가 뭐 많은 기법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 리스크 관리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 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 현재가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다라고 칩시다. 뭐 우리가 추세를 계속 먼저 파악을 했고 우리가 뭐 여기서 무슨 공백이 있고 여기서 배운 내용들로 우리가 종목을 진입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것보다도 저는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 근데 여기서도 더 중요한 게 이 심리를 컨트롤하는 어쨌든 우리가 인내 그리고 감정 통제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는 결국에 우리가 이런 시장의 피라미드로 움직입니다. 가장 우리가 개인 투자자 그리고 마켓 메이커 시장 조정자들 그리고 더 결국에 정부 그리고 뭐 중앙은행들 이런 순으로 우리는 정말 작은 정말 뭐 새우 개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규모 자체는 정말 작습니다. 그럼 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그럼 결국에 저는 매매 기법은 어쨌든 끝으로 가면은 전부 다 똑같아요. 똑같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매매 기법의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포지션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진입을 하고 수익을 내려고 매매 기법을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끝에 본질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달라지는 거는 결국에 리스크 관리랑 우리가 심리 컨트롤이에요.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됐다라고 했을 때 40% 승률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근데 40% 승률이 나오지만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이어진다. 그러면은 결국에 장기적으로 수익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승률이 낮더라도. 그러니까 이것들도 뒤에 다 설명이 드릴 건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전혀 안 합니다. 뭐 정말 비중 한 번에 들어갈 때 뭐 100%씩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다. 90%의 승률로 여러분들이 10번 매매 4번 이겼는데 딱 한 번의 패배로도 파산이 가능합니다. 왜? 리스크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좋은 진입점보다 찾아야 될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적게 잃고 언제 멈추는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리스크 관리 뭐 이게 정말 뭐 어려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 손절을 어디서 하고 뭐 종목 진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할 건데 리스크 1%를 그리고 우리가 RDR 리스크 대 그리고 리턴 우리가 현실적으로 설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리스크 관리는 우리가 계좌의 약 0.5%에서 2%만 한번 우리가 포지션 손절이 나갈 때 이런 것들을 손해보기 위해서 이것만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런 거 잘 모른다. 매매도 잘 못하고 평소에 이런 것들 뭐 손절도 잘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1% 이하로 추천을 하는 게 저는 어쨌든 이게 여러분들이 1천만 원 기준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한 번 손절이 나간다라고 하면은 1% 2% 하면은 얼마 여러분들 10만 원 2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우리가 손절이 나가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럼 수익도 그만큼 적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건데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한탕을 해서 뭐 한 달에 뭐 엄청난 큰 수익을 보다는 장기적인 수익이 어떻게 좀 되고 어떻게 리스크 관리가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봐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RDR 수익이랑 손실, 리스크랑 리턴 비율을 최소 1대2 정도로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우리가 1%로 잡았다. 손절가를 1%로 잡았으면은 수익을 우리가 2% 정도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1대2. 그래서 이게 승률이 낮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이 쌓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결국에 장기적으로 승리하는 방법이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평균 1대 1.5, 1대 3 정도가 나오는데 이 이상 솔직히
우리가 뭐 수익이 나오고 리턴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시장에서 운의 영역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대 2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거래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시로 여기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1,00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1%의 리스크만 진다라고 하면은 한 번 손실이 나갈 때 10만 원 정도만 손실이 나가게 한도를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중 10% 기준으로 봤을 때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비중 10% 100만 원 정도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 그러면 10%를 우리가 손실 한도를 걸어 놓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 계좌에서 우리가 딱 1% 정도의 손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예시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 근데 여기서 손절이 만약에 너무 타이트하다, 응? 그럼 자주 손절이 나가거든요. 근데 또 너무 넓어. 근데 너무 넓은데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한 방에 큰 손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승률이 사실 이 50%라도 알대야, 그러니까 리스크 리턴이 1대 2 정도의 손익비가 나온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수익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한 번의 손실로 계좌를 망치지 않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사람이 우리가 탐욕이라는 게 수익을 보다 보면은 그리고 손실이 나다 보면은 무조건 욕심이 생기고 우리가 복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데 결국에 그거는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보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를 좀 예시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난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했어. 여기서 목걸이도 왔고 다시 되돌림이 왔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손절을 이 꼬리 바로 밑에다가 그래도 여기 좀 널널하게 걸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진입 탑점도 좋지 않았을 뿐더러 손절가가 너무 타이트하다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두 번째도 손절가가 너무 타이트하다는 건데 여기서 사실 보면은 올라왔다가 되돌림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포지션에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 이 직전 꼬리를 먹고 결국에 이 트랩을 만들어 놓고 나서 반등을 하는 모습이라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손절가를 거는 건 좋지만 손절을 내가 타이트한지 혹은 내가 정말 좋은 진입 타점에 진입을 한 건지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이 너무 타이트하면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 이것도 잘 거래하시면서 조율하시고 거래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예시로 손절가가 너무 먼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보면은 우리가 RDR을 보면은 1대 2.5입니다. 그러면은 리스크 1에 수익이 2.5의 리턴을 가져가는 건데 이런 경우 지금 뭐 현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뭐 다들 아실 건데 손절가를 대충 뭐 30%, 40% 정도 잡아놓고 뭐 익절은 뭐 100%, 200% 이런 정도 잡아주시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근데 이런 자리에서도 보면 내가 이 직전 저점에다가 손절을 해야지라고 하고 손절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손절가가 너무 멀어요. 손절가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정도를 가져갈 거면 조금 더 비중 뭐 좀 더 줄이고 해야 되겠지만 이런 거래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손절가가 사실 이렇게 짧은 것보다 여러분들이 손절가가 너무 먼 거를 저는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손절하기 싫어서 올라갈 것 같아서 손절가를 이렇게 멀리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자체가 이미 틀린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그때는 실수를 인정을 하고 다음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앞에서는 우리가 리스크를 어떻게 좀 설정을 해야 되는지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지금은 우리가 진짜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연속으로 3에서 5번 우리가 패배를 했다라고 치고 혹은 내가 한 번에 매매로 정말 큰 손실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명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3연패 혹은 3에서 5% 정도의 이런 매매를 내가 계속해서 손절을 했다. 그러면은 당일날 그냥 매매를 끝내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뭐 산책을 하셔도 좋고 여기서 그냥 뭐 커피를 마시러 가셔도 좋은데 연패를 했다라고 하면은 당일에 트레이딩은 중단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감정 자체가 내가 오늘 손실 본 거는 어떻게든 복구를 해야지. 나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매매가 꼬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당일 트레이딩을 중단 안 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분노 그리고 복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리벤지 트레이딩 흔히 한국말로 하면 뇌동매매죠. 여러분들이 뇌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는 겁니다. 나는 몇 연패? 그래 난 손실이 어느 정도 나면은 오늘 거래 안 해야지.
이런 걸 정해놓고 어느 정도 휴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하루만 조금 쉬어도 다음날 거래에도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를 하시고, 세 번째, 포지션의 사이즈를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패를 했을 때는 아까는 우리가 한 번 거래를 할 때 1에서 2% 정도만 리스크를 지자라고 했는데, 연속적으로 여러분들 연패를 했을 때는 0.5% 이하로 축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손절이 나갈 때 뭐 아까는 나 10만 원, 20만 원 설정을 했지만 이번에는 5만 원까지 줄여야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감 잡고 연승을 다시 하게 된다면 그땐 다시 이렇게 올리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복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손실을 본 거는 뭐 시장이 갑자기 뭐 트럼프 뉴스가 나와서 이런 거야, 뭐가 이런 거야, 남 탓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매매해서 내가 어떤 걸 놓쳤고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약한 패턴을 찾게 됩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내가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꼭 복귀를 하시길 바라고, 시장 탓하지 말고. 그래서 휴식이랑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에 대해서 리스크를 하는 겁니다. 산책도 좋고 명상도 좋고, 그리고 매매일지 쓰면서 그때 감정이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가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좀 지키더라도 매매는 좀 성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포모입니다. Fear of missing out. 어쨌든 지금 안 사면 놓친다. 결국에 탐욕이죠. 우리가 뭐 지금 지난번에 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만 봤을 때 124K까지 갔을 때 이거 진짜 안 사면 놓친다. 여기서 과매수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보면은 지금 전부 다 50% 이상 손실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포모, 내가 지금 내 감정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냥 부러워서 그런 건지 체크를 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두 번째 복수매매, 내동매매입니다. 바로 만회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절대 생각하지 말고, 오버트레이딩 앞에서도 이야기한 부분이죠. 결국에 우리가 너무 과하게 매수하는 것. 네 번째, 틀릴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손절을 늦추거나 하면은 전부 다 날아갑니다. 다섯 번째는 탐욕입니다. 익절을 너무 우리가 기다리고 추가 진입을 하는데 결국에 본전까지 오고 손질까지 이어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기법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심리 자체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통해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세울 때 수익과 손실 비율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면 가장 안성맞춤일지 힌트를 얻어봤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비율은 어느 정도 정해지겠죠. 이런 자세한 전략들이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정보방 안으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노하우가 정말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는 전문가님이 바라보는 히든코인은 어떤 걸지도 지금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 나오셔서 히든코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가님이 그려놓으신 것대로 가는 모습이었어요. 맞습니다. 레이어 제로가 그래도 꽤 뭐 이렇게 좀 좋은 상승을 보여줘가지고 뭐 많은 분들도 수익 봐서 뭐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도 좀 가져와 본 거는 오늘 일단 어드벤처 골드입니다. 현재 어드벤처 골드 차트를 보시면은 어쨌든 큰 상승 이후에 되돌림은 정말 잘 나왔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까지 내려오던 이 부근에서 좀 지지가 잘 나와줬고, 지금도 보면은 거래량도 좀 올라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 지금 반등 이후에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구간. 여기서 당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눌렸을 때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 전체 하락분에 대해서 반등이 시작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상승이 시작됐을 때는 우리가 이 구간 직전 고점이기도 한 478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현재 지난번 레이어 제로랑 셋업은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어드벤처 골드도 꽤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현재 히든 코인, 오늘 3월 9 히든 코인 여러분들 어드벤처 골드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전문가님의 히든코인 어드벤처 골드 살펴봤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던 레이어 제로가 정확히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눌림이 나왔었다가 오름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정보 방안에서 전략 받아가신 분들은 26%의 상승분을 수익으로 챙겨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거 놓쳐서 너무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히든코인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꼭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는 거 아니다라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신 만큼 자세한 타점 꼭 전문가님 통해서 받아가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